여자 2명이 일본인 남자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일본인 남자들은 가이진 바카라고 하며 낄낄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남자는 미군이 대부라고 말하는데요. 아메리카진 사쿠사쿠 조센진 사쿠사쿠라고 하자 한 여자가 그 남자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듣기 전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라이트예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죠. 저는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도 다니고 있어요. 사실 전에는 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며 한국어를 조금 들어봤고 BTS 노래로 한국 문화를 접해봤죠. 일본 문화는 짱구나 코난, 원피스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조금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 대해 호감이 많이 갔어요. 미국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을 가장 선진국으로 보거든요. 뉴스에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본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미국에서 일본 음식은 꽤 비싸고 일본 문화는 고급스럽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답니다. 일본어를 조금 배우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배운 일본어를 현지에서 써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일본 여행을 계획했어요. 모든 일정을 일본에서 보내려고 했지만 아쉬워서 마지막 2일은 한국 서울을 구경하기로 했죠. 한국 비자도 미리 받아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일본이 너무 좋으면 계속 머물 생각이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혼자 여행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시아에 여자 혼자 가는 걸 걱정하셨죠.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나중에 부모님과 함께 가자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제 20살이니 독립할 나이라고 우겼죠. 드디어 출발 당일이 왔어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설 때 부모님 표정이 아직도 걱정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인사하니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공항으로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쿄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설렘이란 아직도 생생해요. 동양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일본의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거리에 완전 반해버렸답니다. 특히 시부야 역 앞에 스크램블 교차로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도 너무나 질서정연했거든요. 하지만 숙소에 들어섰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없던 폐쇄 공포증까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넓은 집들이 그리워졌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을까 궁금해졌죠. 숙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침대라고 하기도 민망한 좁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고, 화장실은 말 그대로 신발장 크기였어요. 샤워를 하려면 몸을 비틀어야 했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 물이 화장실 바닥 전체에 튀었죠. 짐을 펼 공간도 없어서 여행 가방을 열어둔 채로 지내야 했어요. 옷을 갈아입을 때도 꼭 서커스 공연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몸을 비틀어가며 겨우겨우 옷을 갈아입었죠. 밤에는 더 힘들었어요.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코를 골면 마치 제 귀에서 나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고, 옆방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내용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첫날 밤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옆방 소음까지 들으니 정말 괴로웠어요. 찾아보니 도쿄 도심의 일반 가정집들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주차장은 꿈도 못 꾸고 차를 가진 사람은 부자로 취급받는다네요. 문화 차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둘째 날에는 조금 답답한 일도 있었어요. 미국보다는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여행지를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영어 안내판도 부실했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발음 때문에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떠난 해외여행인 만큼 최선을 다해 즐기고 싶었거든요. 아사쿠사 절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고 말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어요. 겨우 한 사람이 멈춰 섰는데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죠. 결국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한참을 헤매다 겨우 도착했어요. 점심으로 라멘을 먹으려고 유명한 가게를 찾아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건 괜찮은데 주문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뭔가를 골라야 하는데 전부 일본어라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죠. 옆 사람들을 따라 아무거나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제일 맵고 기름진 걸 시켰더라고요. 입안이 얼얼해서 겨우 반만 먹었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콩 요리를 주문했는데 고약한 냄새가 나는 끈적거리는 음식이 나왔어요. 썩은 콩 같아 보였죠. 미국인이라고 상한 음식을 준 건가 싶어 화가 났어요. 주문할 때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런 음식을 줬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동양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죠. 은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토라는 일본 전통 음식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처음 먹는 사람은 먹기 힘들 수 있다면서 자기 음식과 바꿔 먹자고 제안했죠. 너무나 친절해서 감동받았어요. 은지가 아니었다면 그날 저녁은 정말 최악이었을 거예요. 은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어요. 한국 항공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출장 왔다가 내일 돌아간다고 했죠. 한국 사람을 만난 게 너무 반가워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은지는 친절하게 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은 불편함에 대해 털어놓았죠. 특히 숙소에 대한 불만을 길게 얘기했어요. 은지는 공감하면서도 일본의 좁은 주거 공간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해줬어요. 일본의 땅값이 비싸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은지는 한국인의 시각에서 일본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직장인들의 삶의 질이 낮고 자살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도 재미있게 얘기해줬죠.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본 문화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는 것과 실제 일본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본어를 연습하러 왔는데 오히려 영어로 실컷 대화를 했죠.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싹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은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본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에게 보답하고 싶어졌어요. 편의점에 들러 간식거리를 사서 은지에게 줬죠. 비싼 것도 아닌 그저 젤리와 과자였는데. 은지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작은 선물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답니다. 은지와 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함께 걸어가는데 갑자기 일본 남자 두세 명이 우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표정을 보니 험담이나 욕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불쾌했죠. 그런데 갑자기 은지가 화를 벌컥 내면서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깜짝 놀라 스미마셍 하면서 도망가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서 은지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요. 은지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일본 남자들 중에는 외국인 여자가 지나가면 인종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럴 땐 일본인인 척 일본어로 쏘아붙여야 한대요. 약해 보이면 더 심하게 군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치사하지 않나요?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인종차별을 한다니 정말 무례하고 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은지는 어떻게 일본인처럼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더니 은지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전공했대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미국과는 또 다른 교육 시스템이 있구나 싶었죠. 은지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면서 제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정말 고마웠죠. 방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전원을 켰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셨죠. 부모님께서 일본 날씨 예보를 보시고 너무 걱정하신 거예요. 태풍의 예상 경로가 바뀌어 일본으로 오고 있대요. 당장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머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일본에 와서는 지역 뉴스를 보지 않았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었죠.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고 도시가 점점 물에 잠겨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은지가 생각났어요. 은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또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은지가 한국으로 가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항공 좌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은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은지는 자기가 다니는 항공사의 좌석을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몇 시간 후에 항공편을 구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모든 항공편이 결항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은지도 모든 일정을 화상회의로 바꾸고 공항으로 간다고 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서 태풍이 더 다가오기 전에 떠나는 게 안전하대요. 지금 가지 않으면 3일은 더 묵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레임으로 시작된 일본 여행은 실망으로 마무리되면서 떠나게 됐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일본을 이렇게 떠나게 되니 너무 속상했어요. 더 보고 먹고 즐겼어야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이륙하자마자 엄청 흔들렸어요. 이러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이 들었죠. 그러자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무사히 일본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한참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졌어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비구름 사이에 일본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렇게 좋은 공항은 처음 봤거든요.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초현대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였죠. 마치 2050년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엄청난 크기의 전광판에는 화려한 K-팝 뮤직비디오와 광고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그곳마저 놀라웠어요. 향기가 나는 것처럼 깔끔했고 마치 호텔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내 표지판도 보기 쉽게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본에서는 모두가 불안에 떠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한국에 오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옆에 있던 은지가 또 유쾌하게 웃더라고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줄이 엄청 길었죠. 미국이었다면 몇 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텐데. 놀랍게도 그 긴 줄이 쭉쭉 빠지더니 채 30분도 안 돼서 입국할 수 있었어요. 정말 효율적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연락드렸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공항 텔레비전에서 일본 산산 태풍 소식이 나왔어요.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모든 교통편이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그대로 일본에 있었다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은지가 한국행을 제안해줬을 때 망설이지 않고 따랐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환상적이었어요. 미국의 지하철은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위험한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반대였거든요. 탑승객들이 모두 깔끔해 보였고 불쾌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적당한 온도로 냉방이 되고 있었고 공기 살균기까지 돌아가고 있는 걸 봤어요.
이건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초호화 지하철 같았어요. 돈이 없어 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 직장인들이 출퇴근용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죠. 은지가 알려준 환승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인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도 다 환승이 된다는 이야기에 저는 정말 놀랐죠. 이건 전 세계에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걸 당연하게 누리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로 들어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숙소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지가 불편하지 않다면 자기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죠. 은지는 제 수호천사 같았어요. 덕분에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은지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은지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맙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은지의 따뜻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죠. 은지의 집은 마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20층이 훨씬 넘는 높은 건물이었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입구는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는 고속이라 순식간에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죠. 은지는 맨 꼭대기 층에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창을 통해 거대한 강이 보였어요. 바로 앞에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가득했고 멀리 산도 보였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한강이었어요. 너무 넓어서 뉴욕시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바다 같았어요. 이건 강의 규모가 아니었죠.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이 흐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큰 도시가 된 거겠죠. 우리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나가서 뭘 좀 먹어야겠다고 제가 말하자. 은지가 그럴 필요 없다면서 집에서 최고의 맛집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30분 뒤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테이블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은지의 말을 이해하게 됐죠. 그때 한국에 와서 처음 먹은 불고기의 맛은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국 특유의 소고기 맛은 세계에서 독보적이에요. 항상 한우를 먹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알 거예요. 얼마나 한우가 특별한 맛을 내는지 말이에요. 그 식사를 시작으로 저는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음식은 맛있고 거리는 특색 있고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친절했어요. 물론 영어도 잘하는데 발음도 매우 좋아서 소통이 잘 됐죠. 밤늦게 돌아다녀도 시비를 걸거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여전히 제가 범죄의 타겟이 될까봐 걱정하셨지만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매일 밤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부모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셨죠. 너무 두렵고 걱정이 많아서 해외 한번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국은 최고의 여행지예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유튜브로 태풍 산사의 소식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지하철로 물이 점점 차오르는 영상은 일본을 떠나기 너무 잘했다는 확신이 들게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같은 상황의 영상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은지는 일본은 너무 느리고 아날로그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은 저런 거 하룻밤이면 다 복구해서 바로 다음날 지하철이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해요. 저는 학교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볼 때 하나같이 똑똑하고 친절하고 세련되어서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점이 밥을 빨리 먹는다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인 학생은 말도 잘 안 하고 밥만 먹는데 10분도 안 걸리는데 부모님은 5분 만에 식사를 끝내신다는데 정말 놀랐어요. 빨리빨리 문화는 밥 먹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재해를 복구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했죠. 은지는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오래 빚지고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MF 때도 20년 걸릴 거라던 빚을 3년 8개월 만에
다 갚아버렸대요. 그걸 위해 전 국민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아기 돌반지 귀금속을 다 내놓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야기도 해줬어요. 2007년 12월 추운 겨울에 일어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대요. 12,547km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어 온 바다와 해안이 검게 뒤덮였고 모든 해양 생물이 죽어버렸대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온 국민이 그 겨울 바다로 몰려가 기름을 닦아내기 시작했대요.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해안을 둘러싸고 띠를 이뤄 손수 기름을 닦아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이 기록은 세계 기록유산 지역 목록으로 등재되기까지 했대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재해 극복 이야기였기 때문이래요. 당시 전문가들은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어도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대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나 봐요. 은지도 초등학생 때 학교 선생님과 함께 헌옷과 수건을 가지고 기름을 닦으러 갔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여행에서 태안을 꼭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안의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인의 기적 같은 협동심 덕분에 완전히 회복된 생태계와 그 속에서 자란 다양한 해산물을 꼭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찾아온 태풍 산산의 일본 여행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망쳐버렸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국에 대해 이렇게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친절한 맛있는 음식, 깨끗한 거리 등 일본과 한국은 정말 많이 달랐어요. 가장 비교되는 건 재해를 빠르게 해결하여 일상으로 돌아가는 힘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담당자가 하겠지 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서 재해가 나도 다 뒤로 숨어서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니 수습이 늦을 수밖에 없죠. 개인주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이고 이짐의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만 서로 똘똘 뭉쳐지는 것 같아요. 사실 바로 이웃나라이기에 한국과 일본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부터 국민의 특성까지 모든 게 달랐고요. 그 특유의 특성들이 앞으로 각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면 이번 경험에 대해 학교 신문에 작은 칼럼을 써볼까 해요. 이런 이야기는 많은 친구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요. 은지와의 만남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일본으로 갔다가 재난 영화 한 편 찍고 한국으로 오게 된 소피아 학생은 불행인 줄 알았던 내용이 모두 행운과 행복으로 마무리되네요. 아마 은지 씨가 소피아 학생의 수호천사였던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